그리고 우리 성경에 처음에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900살, 600살, 400살, 200살 뭐 이렇게 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정말 사실이었을까? 이런 얘기들 저희들이 믿는 사람들도 많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서부터인가 100살 이하로 오면서 나중에 40살, 30살,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평균 나이가 몇 살이었냐, 수명이 몇 살이었냐, 43세 정도 됐습니다. 43세 정도 됐으니까 그런 정도로 왜 그렇게 낮춰졌냐? 아까 이제 교수님 강의 중에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신석기 시대로 농경 사회로 변하면서 이제 수렵 생활을, 그전에는 수렵 생활을 했었잖아요, 그죠? 막 뛰어다니면서 육고기를 잡아먹고 없을 때는 쉬었다가 그 다음 제철 과일을 따먹고 그 정도가 이제 먹는 게 나였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신석기 시대로 오면서 농경 사회로 이제 이렇게 앉아있는 사회 문화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때 뭐가 만들어져요? 벼, 쌀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게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은 지금 우리 저희들 같은 이제 만성질환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서 가장 적은 탄수화물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탄수화물을 갖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많이 먹는 사람은 80%, 90%다 탄수화물 쌀이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가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탄수화물 양을 좀 줄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되면 뭘로 해야 되냐? 운동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 기타 우리가 먹는 플러스 알파로 먹는 그런 것들을 좀 줄여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사실은 제가 이제 강의 드릴 내용은, 사실은 저는 이제 당뇨병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최근에 들어서 이제 사실은 당뇨병을 갖다가 어떻게 그러면 좀 이렇게 우리나라 특성에 맞게끔 좀 이렇게 다시 좀 모디파이를 해보자. 교육적인 어떤 자료들을 어떻게 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알코올이라고 하는 팩트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아까 이제 저기 선교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알코올은 마약과 달리 생활 습관인자예요. 우리 생활 속에 쉽게 노출되어져 있는, 그리고 아주 관대하게 들어와 있는 사회적인 습관적인 행위거든요. 그래서 그 사회적인 습관적인 행위만 잘 고쳐도 앞으로 살아가는 데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이제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에도 보면 당뇨병이라든지 만성질환을 가지고 흡연이라든지 다른 음식이라든지 운동 가지고는 상당히 전문적인 어떤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알코올이라고 하는 팩트가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것들이 실제적으로 질병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에비던스를, 근거를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연구들이 아직 많이 생각보다 안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 가지고 사실은 당뇨병하고 긴 연관성을 가지고 연구하면은 저희 연구 그룹에서 아마 처음이라고 저희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주목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타이틀 든 게, 임신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여성들이 옛날에 집에만 있었잖아요, 그죠? 30년 전까지만 해도 대부분 집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여성들의 사회적인 활동 인구가 50%가 넘었었습니다. 여성들 인구 속에서도. 그런데 그 중장년층으로 넘어가면 60%, 70%에 육박합니다. 왜?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자식들 교육시키기도 힘들고, 자식들 대학 교육 등록금 내기도 힘들고, 그렇게 하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아졌어요. 그리고 더군다나 젊은 여성들은, 여대생들이 다 학교를 가잖아요. 이 학교가 문제예요. 네, 학교에서의 음주 문화가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여대생들 음주율을 해보니까 92%가 나와요. 92%.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20대 초반에서부터 언제까지? 최소한 아기를 가지게 될 때까지는 술을 먹는다고 하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결혼 연령이, 평균 연령이 31세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그 31세만 해도 결혼 빨리 하는 거잖아요, 요즘에. 그죠? 근데 뭐야? 다 35세 이상에서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을 만성적으로 술에 노출되어져 있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임신 중에만 술을 마시지 않으면 될까? 대부분의 연구들은 임신 중에 술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좀 탈피해가지고, 임신 전에 우리나라 음주율이 상당히 높은데, 그 가임기에 있는 여성들이 노출되어지는, 오랫동안 노출되는 음주가 실질적으로 임신, 불임, 요즘에 난임률도 많잖아요. 불임도 많고 임신을 하는 능력도 많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원인이 될지 않을까.
수리, 그 원리를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접근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자, 다음. 그래서 이런 이제 스토리로 제가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자, 이렇게 이 사람 한 사람이거든요. 사이언스 표준 모델로 만들었는데, 요 여자분이 이렇게 중년에서 어렸을 때 상 예뻤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는 이 파스 경로를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말씀도 저기 앞에 교수님도 말했더니 어떻게 잘 늙어갈 것이냐, 건강하게 늙어갈 것이냐, 그죠?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유지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그런 어떤 파트를 갖다가 어떻게 이제 유지할 것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이면 여성 연구냐? 지금까지는 모든 연구 테마들이 다 남성 위주였어요. 여성, 심지어 저희들 동물 모델을 많이 사용해요. 쥐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대부분이 남성 쥐동물을 갖다가 다 얘기해요. 근데 남성하고 여성하고 같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다르다. 왜? 호르몬이 완전히 다른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성한테 처방하는 그 약은 여성한테 잘 듣지가 않아요. 그 여성한테 처방하는 약하고 남성하고는 완전히 구별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모든 연구들이 다 남성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여성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2004년도부터 미국에서는 이미 여성 연구에 많은 투자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불과 3년 전에 저희 연구소에서 처음으로 이제 여성 연구 과제가 만들어지고 돈이 투자가 되어진 거예요. 정부에서 처음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보니까 인구의 절반이 옛날에는 남성 의대사상에는 여성들이 한 30%대, 70대 30 비율로 갔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50년대에 오면서 한 6대 4 정도, 아니면 65대 45 정도 이 비율로 쭉 오다가 최근에 와서는 여성들이 올라섰어요.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최근에 태어나는 애들도 비율이 거의 일정하게 1대1 비율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보니까 여성만이 경험하는 고통과 건강 문제가 존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불평등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더라. 어려운 체계에서도 완전히 불평등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 아세요? 남성들한테 지원해주는 돈하고 여성들한테 지원해주는 건강보험료가 다르다는 거 아세요? 완전히 달라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 애기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지금 건강 상태는 누구한테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요? 엄마한테. 엄마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엄마, 내 지금 와이프가 잘못 음식을 만들고 잘못 행동 패턴을 그려가면 내 자식들이, 내 손자들이 그렇게 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여성들의 어떤 건강의 형태의 어떤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급격한 경제활동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여성에서의 어떤 여러 가지 만성질환의 사망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나 남성보다 더 높다.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남성들이 뭐 심혈관 질환을 죽고 고혈압을 죽고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지금 건강영양조사, 질병관리본부에서 나온 건강영양조사 통계를 보면 여성들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 사망률이. 네.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제 데이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급성 심근경색으로 죽는 사람이 남성이 많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 보세요. 여기 여성이에요. 여기 남성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난다. 여성들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여성들이 이렇게 심근경색으로 사망률이 높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의료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하는 얘기고, 그러면 가정에서 여성들이 빠져나가, 죽음으로 해서 사망으로 해서 빠져나감으로 해서 가정이 파탄에 이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 남성들 여성 없으면 와이프 없으면 못 살잖아요. 고래비 생활을 하는 사람들 보면 아주 냄새나고 구질구질 하잖아요. 그 자식들 가정이 다 파괴된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요 한 가지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 경제적인 효과가 엄청 폐해가 심각해진다고 하는 그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미 그 70년대 이전부터 여성들이 평균 수명이 상당히 높아져 있어요. 남성들보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지금 남성들의 기대 수명은 75.1세예요.
근데 건강하게 사는 거는 75세까지 사는데 건강하게 사는 거는 67세면 이미 67세 이상이 되면 약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이 다 있어.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고 뭐도 있고 맨날 병원만 왔다 갔다 해. 삶의 질이 완전히 바닥인 거야. 그 생각이 뭐야? 7.6년을 해야만이 내가 죽으면 이러는 거야. 맨날 저기 어르신들 뭐야? 내가 뭐 빨리 죽어야지. 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남성은 7.6년이잖아요. 7.6년만 골고루 하다가 죽는데 여성들은 뭐야? 81세까지 살아요. 그런데 건강수명이 69세예요. 12.3년이에요. 여기는 7.6년이에요. 건강수명의 그 연한이 여성들이 훨씬 더 낫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오래 사는 대신에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여성들을 갖다 어떻게 컨트롤 해줘야 되느냐. 그럼 노인분들한테 지금 류마티스도 관절염 그런 분들한테 약을 아무리 처방해봐줘자 거기서는 예방 효과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집통 효과만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 앞당겨 와야 돼? 중년기, 폐경기 이전으로 넘어가야 돼요. 지금까지 폐경기 오고 나면 만성질환 온다 해가지고 폐경기를 잘 보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폐경기도 이제는 아니에요. 어디로 와야 돼? 임신기간 중에. 임신기간 중도 아니에요. 가임기 여성기간 중에. 그 전 단계에서부터 조절해야 된다고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게 2013년 작년에 아주 중요한 데이터가 미국 워싱턴 대학교에서 OECD 국가 상위 클래스에 있는 국가들을 상대로 건강 수명을 갖다 단축시키는 줄이는 위험 요소들을 갖다 각 국마다의 특징들을 갖다 보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데이터가 정말 중요한 데이터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전하지 못한 식습관이 건강 수명을 갖다 13.4개월을 줄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건강하지 못한 식습관은 여러 가지 음식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의 단일 인자를 갖다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빼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음주예요. 음주를 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11.1개월의 건강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해 흡연이 9.4개월, 고혈압 7.1, 고혈당, 당뇨가 되겠죠? 6.5, 비만이 5.5개월. 음주만 줄여도 우리가 1년을 갖다 건강하게 더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음주예요. 그런데 미국은 뭐에 들어가냐? 미국도 음주일 것 같아요. 미국은 비만이었습니다. 미국의 비만율이 지금 68%입니다. 미국의 비만율이 68%예요. 비만율이. 근데 일본은 고혈압이었어요. 우리나라는 패턴이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중국은 뭐였을 것 같아요? 중국, 우리나라는 먼 이웃 나라. 가까웠거든 먼 이웃 나라. 중국은 대기오염이었습니다. 네.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디서? 워싱턴 대학에서, 미국에서 한 연구가 그렇게 나왔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대기오염에 의해서 죽는, 여기에서 보면 대기오염도 우리나라가 4.4개월이잖아요. 여기 중국의 영향이 상당히 없잖아요,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앞으로 미래를 갖다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정책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 방향성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건강하게 삶을 유지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유지해주기 위해서는 뭐야? 먼저 음주, 흡연, 고혈압, 고혈당, 당뇨, 비만, 요것들만 막아주면 되겠네? 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WHO에서는 이전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요즘에는 흡연이나 음주나 마약이나 이런 것들 전부 다 중독 측면에서만 연구를 했잖아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중독 측면으로만 하면 확장성이 있는 거예요. 교육의 확장성도 없고 프로그램 개발의 확장성도 없고 정부 연구 예산을 따는데도 확장성이 없는 거예요. 왜냐니까 당신은 술을 많이 마시면 중독 걸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이미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이게 와닿지 않는 거야 이제. 그러면 또 다른 어떤 팩트를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어떤 접근을 해줘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뭘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건강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장 맞다. 실생활에서의 건강적인 측면에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최근에 사실은 알코올기인
해서 중독성 질환 예방 연구에 대한 팩트의 그 연구비는 한 20억, 30억 정도를 복지부에서 항상 매년 편성해서 이제 지원을 했어요. 근데 만성질환 관련해가지고 음주, 알코올 관련해서 지원하는 돈은 제로 없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있은 적이 없었어요. 그랬는데 올해 제가 다행스럽게도 한나라당에 지금 복지부 국장을 하시고 한나라당 정책국장으로 와 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을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을 만나서 술을 갖다가 술에 대한 어떤 규제 정책을 갖다가 좀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 위해서는 에비던스를 좀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당뇨병을 가지고 이런 연구를 했는데 좀 보도자료를 띄우고 그렇게 할 것인데 그건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그랬더니 이분이 대뜸 하는 얘기가 뭐냐니까 지금 서민들은 나라 경제가 파탄이 나가지고 서민들은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 게 뭐예요? 서민들이 술 찾잖아요. 술 한 잔 먹고 스트레스 푼다 이거 정치꾼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은 밑에 있던 국장까지 했던 사람이 한나라에 보건정책을 했던 국장이 가서 했던 얘기가 서민들이 술 먹고 스트레스 풀어야지 그 술값까지 올리고 그 술도 못 먹게 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냐 화가 나는 거예요. 싸웠어요. 무슨 소리냐? 그럼 서민들 그 반대의 얘기는 그 못 사는 서민들은 술 먹고 그러면 빨리 조금 더 내냐 이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이 설명자료를 예산 설명자료를 만들어서 보건복지부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억을 처음에 반영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그걸 들고 미래부로 다시 올라갔어요. 미래부 3억 원을 만들고 과장을 받는데 거기서 6억을 배정을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기재부로 갔어요. 3차 심의에 기재부에 딱 갔는데 기재부에서 이런 요구를 왜 안 했냐. 우리 사회에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음주 소비량이 가장 많고 알코올 기인 사용 장애율이 가장 높은 이 나라에서 왜 만성질환 관련해서 연구를 하나도 안 했냐.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다. 거기서 4억을 해서 10억을 얹어졌어요. 첫해.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이제는 조금 사회적인 어떤 패턴들이 조금 바뀌고 있고 생각들이 이제 정부기관에 있는 사람들, 정책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바뀌고 있다.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좀 우리가 고무적인 어떤 상황으로 이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사망 원인 변화에 보면 항상 여기서 보면 여기 이렇게 보면 그 저기 뭐야 2002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보면 여성들의 사망 원인을 보면 악성 암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고요. 심장질환, 자살률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자살률이 왜 많아질까? 단순히 경제가 힘들고 애들 키우고 뭐 뿌리 생활하고 뭐 이렇게 살림살이 하는 게 그렇게 힘들어졌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자살률,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OECD 국가 중에서 1위 하는 게 딱 2개가 있어요. 자살률하고 출생 최고 낮은 거. 예, 저출산. 그 2개. 자살률이 최고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가장 주요 원인이 뭐냐면 알코올입니다. 제가 그 그림 나올지 모르겠는데 제가 최진실 씨, 뭐 안재한 씨, 뭐 그런 사람들 연예인들 죽었을 때 그 사람들이 술 먹었거든요. 술을 한 병 이상씩 다 먹었습니다. 그날 최진실도 맥주를 2잔을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맥주를 2잔을 마시고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술을 안 먹으면 디프레션이 안 오기 때문에 자살을 할 생각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자살하는 사람들의 43% 서울대학교 법의학 교실에 있는 유성호 교수님이 얼마 전에 와서 발표하시는 그 자료를 보고 우리나라 법의학자들은 뭐 하는 거예요? 국가수에 가서 해고하는 거잖아요. 죽은 사람 사형 밝혀나는 거잖아요. 그 사람 사망 원인을 이렇게 밝혀보니까 43%가 자살하는 사람 43%가 다 술의 원인이에요. 절반이잖아요. 술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제 폐해가 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여성이 이렇게 달라졌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자, 우리 여성들 힘든다, 그죠? 머릿속에는 온 망가진, 남성들은 아주 간단해요. 남성들이 보면, 여기 1, 그 다음에 여기 많은 것 생각, 자식 생각 아예 없습니다, 남성들. 1, 그 다음에 술 먹고 뭐 이렇게 운동하고 뭐 그런 것들, 친구들의 관계,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뭐 스트레스 정도. 그 3개 파트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여성분들 보세요. 모든 이에 관심사도 많고 얘기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다음. 그렇게 하니까 이런 사태가 벌어지는 거죠. 죽고 싶다는 거지, 여성들은. 네.
이 상황에서 여성들을 가지고 그럼 여성들이 좀 더 잘 살고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저희들이 이제 주어진 사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저희들이 이제 여성건강 융복합 연구를 2012년도에 5억을 갖다가 신규 사업을 했고, 그 다음 13년에 15억으로 올렸고, 지금은 올해 22억, 내년에 25억까지 이제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성 건강 연구에 대한 행태 조사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에비던스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국가 정책으로 이제 뿌려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가장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그러니까 요 세 가지로 지금은 나오겠더라. 미래에 가장 큰 문제가 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고령화. 우리나라 고령화세는 이미 들어있었잖아요. 그죠? 2014년, 17년이 되면 완전히 고령사회로 가잖아요. 14%가 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고령사회에 있어서 우리가 이러한 노인들, 어르신들을 갖다 어떻게 잘 받들고 그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게 사회적인 복지제도를 만들어갈 것이냐? 돈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 돈이 없다고 그걸 포기할 것이냐? 포기하는 순간 우리나라는 완전히 피폐해지고 그냥 나라로 떨어지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젊은 사람에서부터 그렇게 정책을 만들어서 끌어주자고 하는 것이 제 목적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노령 인구가 많아져도 이게 많으면 괜찮아요. 사실은 새로 생산자 인구들이 많아져서 많이 벌어서 어르신들 모시면 되잖아요. 지금 여기 있는 어르신들은 자식들이 용돈도 드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나중에 10년, 20년 뒤에 지금 제가 키우는 아들이, 며느리가 와서 저한테 용돈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어떤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저출산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상당히 망국에 이르는 망국병이라고까지 저희 정책하는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너희가 이 세상에 왔을 때 달란트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죠? 달란트를 주어진 사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명 중에 가장 하나가 뭐냐? 종족 원칙이에요. 네가 얼만큼 여기다 이 자에다가 돌려주고 가야 되는데 돌려주지 못하고 간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의 제약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노처녀 스님들이 많고 저희 연구소에도 노처녀 스님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스님들한테 드리는 말을 할 수도 없죠, 사실은. 왜? 결혼 안 하는 게 죄냐고, 요즘에.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버렸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도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장려는 출산 장려 정책을 해야 되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이다. 안고 가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고 하는 그런 식으로 접근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 아까 대기오염 얘기도 했지만 기후변화, 기후환경변화라고 하는 것이 미래에 있어서 큰 재앙 영향을 올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성 특이 질환이라든지 발생 원인이라든지 이런 연구들, 행태 연구들을 해서 이러한 융복합 연구들을 통해서 여성의 어떤 건강 연구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에 대한 근거들을 만들어서 정책으로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저희들 과제들 중에서 저는 이제 여기 안에서 연구하는 파트에 이제 그 팀을 갖다 꾸리고 있습니다. 다음 등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니까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최근에 보니까 2006년에서 2010년에 여성의 이제 불임률이 24.4%가 증가를 해서 4년 만에. 근데 불임률의 원인은 옛날에는 남성의 50%, 여성의 50% 1대1의 원인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아닙니다. 그게 무너졌어요. 6대4 정도의 여성의 원인이 더 커졌어요. 네. 그 원인이 뭘까를 이제 추적을 해봤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보니까 고령 산모가 35세 이상의 추세가 보니까 2000년도에 보면 여기에서 있던 것이 10년도에 17%까지 올라가고요. 여기 한 병원에서 제거해 보면 33%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제일 병원은 여기 지금 산부인과 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35세, 그러니까 애를 놓는 그 엄마 산모 나이가 35세 이상이 3명 중에 1명은 다 35세 이상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여기 있는 어머니들은 21세를 놓고 20대 초반에도 놓고 20대 초중반에서 다 아기를 낳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 이러한 어떤 고령 산모의 원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서 여자들이 보니까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고콜레스테롤 유병률이 보니까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훨씬 낮잖아요. 그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성질환 애들 발생률이 남성들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실질적으로 뜯어보니까 여성들이 이렇게 높다고 하는 거죠. 근데 남성들 보면, 여기서 보면 여기가 50대거든요. 50대에 높다가 60대, 70대는 떨어지잖아요. 근데 여성들 보면 50대, 60대, 70대 계속 높아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남성들은 우리나라 남성들 보니 50대, 60대 100분 죽는 거야. 많이 죽어요, 솔직히. 솔직히 많이 죽어요. 근데 이제 70대까지 이상을 사는 사람들 보면 그런 것들에서 이겨내는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근데 여성들은 젊었을 때는 좀 덜하지만 폐경기 이후에 10년, 20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계속 만성질환을 2개, 3개 이상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간다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는 여성들의 건강한 삶의 어떤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 떨어진다고 하는 그 얘기가 되겠죠. 다음. 그래서 여기서 고혈압 유병률도 보면 남성들이 이렇게 고혈압도 약간 높지만 여성들도 그거 못지않게 높아져 있고, 근데 여기서 고혈압 유병률 보면, 여기서도 보면 여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여기 남성들이 젊었을 때는 좀 낮잖아요. 그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훨씬 더 높아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당뇨병 유병률도 여성들이 여기서 계속 이렇게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다음. 골다공증. 남성들보다 여성들이 훨씬 높죠. 네. 다음. 골관절염 유병률도 남성들은 거의 없어요. 여성들이 이렇게 높다고 합니다. 이게 노인 질환에서 대표적인 어떤 행태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이것도 넓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트레스 인지율도 보면 남성들의 스트레스 인지율하고 여성들의 스트레스 인지율은 완전히 차이가 많이 나타내고 있잖아요. 여성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훨씬 더 많이 받는다고 해요. 여기 보면 1.5배 정도. 그 다음에 우울증 경험률도 보면 여기 2배 정도가 높잖아요. 여성들이.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요게 유소화기, 청년기, 가임기, 중노년기로 가는 데 있어서 그러면 여성의 건강관리를 갖다 어디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냐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여기에서 중노년기에서 치료 약제로 수술로서 지금까지 1차 예방을 했단 말이에요. 그거 해보니까 어려위 국가질병부담, 그 다음 개인질병부담 줄일 수 있냐? 없더라는 거죠.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앞당겨 가야지. 1차 예방을 이쪽으로 당겨와야 됩니다. 당겨와야 되니까 가임기 여성이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청년기로 와야 되고, 그 다음에 유소화기로 와야 된다고 하는 그 논리가 된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보니까 이게 쓰나미거든요. 당뇨병은 쓰나미다 라고 얘기를 저는 이제 하고 강의를 하고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보니까 당뇨병이 400만 명이에요. 30세 이상의 19세 이상이 아니고 이거는 30세 이상에서 보면 400만. 우리나라 인구가 4,500만, 5천만 명이라 하더라도 10%잖아요. 400만 명이면 30세 이상이 12.4%예요. 8명 중에 1명이 당뇨병입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뭐니까 당뇨병 전 단계가 있어요. 혈당, 즉 공복 혈당 장애라고 들어봤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건강검진할 때 하루 전날에 공고 가잖아요. 그죠? 아침에 가면 피 뽑아서 이렇게 측정하잖아요. 혈당 재잖아요. 그게 공복 혈당이거든요. 그게 혈당 장애가 126 이상이 되면 혈당 장애, 126 이상이면 당뇨, 100에서 125까지가 공복 혈당 장애예요. 그 사람들은 뭐 당뇨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잠재물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 610만 명이에요. 그럼 아까 400만 명이 당뇨병 잠재물, 공복혈당 장애인이 600만 명, 1000만 명이 당뇨 또는 당뇨 잠재물이다라고 하는 이 얘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만성질환 여러분들 뭐 아까 보면 치매, 그 다음에 심혈관 질환, 뇌졸중, 그 다음에 뭐 중풍부터 해가지고 모든 만성질환, 간질환, 뭐 심혈관 질환, 뇌질환, 심장질환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전부 엔더예요.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질병들이에요. 그것들은. 그래서 우리가 치매라든지 심혈관 질환이나 거기는 약 처리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놈들이 나타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뭘 막아야 되냐? 당뇨병이에요. 비만이에요. 당뇨하고 비만만 막으면 요 뒤에 있는 우리가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그 질병들 있잖아요. 그거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고혈압 다 막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신장질환, 콩팥 이렇게 나빠서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 보면은 죽지는 않는데 돈은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삶의 질이 완전히 다 떨어지잖아요. 그 원인의 54%가 당뇨병입니다.
18%가 고혈압입니다. 그러니까 당뇨병과 고혈압만 막으면 그 다음에 있는 모든 질병은 다 막을 수 있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당뇨병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을 잘 막는 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고 건강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 계속 눌러주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전 교수님이 뭐 콜레스테롤 우리 몸이 좋다. 그 다음에 탄수화물 안 좋다. 우리가 좋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도 안 좋다. 나쁘게 생각해야 되는 것도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이 뭐냐? 우리가 자연이 제때 주는 것들을 먹고 사는 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 말이 맞는 얘기죠. 자연이 주는 그 제때 제철 과일을 먹고 제철 음식을 먹는 것이 그게 자연의 섭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 살고 있잖아요. 못 살고 있고 과잉하게 섭취하고 있고 좀 움직여야 되는데 아예 움직이지 않고 그죠? 플러스 알파를 너무 많이 먹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몸이 이렇게 균형이 잡혀 있을 때는 밸런스가 유지되어져야 하는데 뭔가 모르게 이렇게 언밸런스 되어져 있는 그 삶을 살고 있는 게 우리 삶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질병이 생기는 거지. 그게는 뭐야? 유전자. 엄마, 아빠한테서 물려받은 유전자가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고요. 하나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받는 스트레스, 그 다음에 환경적인 요인이에요. 환경적인 요인이 뭐냐? 술, 담배, 이런 것들이에요. 예, 이런 직장 동료의 관계,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질 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질병에 쉽게 우리가 노출될 수밖에 없겠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질병의 공격은 항상 우리 몸속에서 나타나는데, 그걸 갖다가 우리 몸은 잘 방어를 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우리 몸은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습니다. 세포 하나에서 어떤 스트레스가 들어오면 스트레스를 없애고자 하는 항산화 물질, 아까 바이타민도 속에 많이 해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항산화 물질을 안 먹어도 됩니다, 사실은. 우리 몸에서 항산화 물질을 다 만들어냅니다. 이게 조건이 뭐냐면, 균형이 잡혀 있을 때, 이 균형이 무너져 있으면, 그 항산화 물질 생성이 저하되겠죠. 스트레스를 갖다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겠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생긴 겁니다. 자,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유전자와 어떤 환경적인 요인이 결합되느냐에 따라서 질병이 발생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질병이 발생해도 심하게 발생할 것이냐, 적게 발생할 것이냐. 요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엄마한테, 아빠한테, 아버지한테 받은 있잖아요. 유전자는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아. 그런데 같은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일찍 죽는 사람, 오래 사는 사람이 달라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이 환경적인 요인들이에요.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예요. 내가 계속 폭언을 하면서 술을 마신다, 담배를 피운다, 이것은 뭐야? 완전히 과속화시키는 거죠. 나를, 내 몸을 갖다 질병 쪽으로 과속화시켜주는 그런 이제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가 하나 예를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그 2004년도에 이제 논문에 나왔던 건데요. 알코올을 마시면 그 간암에 발생할 확률이 알코올을 마시지 않는 사람보다 2배가 높아져요. 그런데 당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간암으로 발생할 확률이 3배예요. 당뇨병이 간암뿐만 아니라 심혈관 질환, 동맥질환, 뇌졸중 다 유발하는 원인 질환이거든요. 그런데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술까지 마시니까 18배가 높아져요. 간암 발생률이. 근데 HPV, 간염 바이러스가 있는 사람은 9배인데 간염 바이러스 가지고 있는 사람이 술을 마시면 50배가 올라갑니다. 네. 이런 자료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술을 안 마시게 되어지면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들을 훨씬 낮출 수 있다. 이 얘기가 되는 것이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술 취한 한국, 음주 사회적 비용이 연 7조다. 이거는 뭐냐면 단순하게 음주기 인한 사회적 비용, 다른 어떤 사고, 사건, 사망 그런 거 다 빼고 그냥 음주에 들어간 술값하고 그 다음 질병 발생률만 했을 때 7조라는 것이고요. 전체 사회적 비용 하면 20조 990억입니다. 1년에 20조. 다음 그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 그림이 뭐냐니까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파탄났다고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건강보험료 계속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정책들을 자꾸만 정부에서는 멍청한 소리만 하게 될까? 진짜 바보 같은 소리만 하는 거죠. 근데 대부분이 우리나라가 건강보험료를 지원을 갖다가 정부 돈으로 20%를 해줍니다. 20%를 해주는데, 근데 그 중에서 16%는 정부 돈으로 하고 4%는 건강증진기금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담배값에서 나오는 기금 있잖아요. 거기에 세금 떼가지고 4%를 지원해줘요.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 파탄나는 전체 우리나라 건강보험료는 한 34조인가 이렇게 됩니다. 34조인가 340조인가 뭐 이렇게 되는데, 근데 20%에 해당하는 그 건강보험 지원 예산이 1년에 한 정부에서 6조 5천억을 지원을 해줘요. 이걸 지원 안 해주면 전부 다 빵꾸가 나는 거예요. 예, 건강보험료가. 빵꾸가 나니까 이 6조 5천억을 지원해주는데, 억주로 인한 그냥 단순한 사회적 경제 비용만 하더라도 아까 7조 4천억이에요. 그러면 술을 갖다 여기 반만 줄여도 요걸 갖다가 어느 정도는 보전할 수 있겠네? 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술의 피해가 술로 인한 이 소비되는 요 돈을 갖다 줄이면 요 돈을 갖다가 건전성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회 건전성을 올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듯이 술이 계속 이제 요 그림은 이제 술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항상 요 그래프를 가지고 다녀요. 모든 일반 의사 선생님들이 적정량의 음주가 좋다고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저도 이제 인터뷰할 때 항상 질문 받는 게,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적정량의 음주가 좋다고 하는데 박사님은 영국 교수가 조금이라도 마시면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봤습니까? 해답을 주십시오. 계속 얘기해요. 요 얘기예요. 자, 여기가 곡선이 요렇게 휘어졌잖아요. 그죠? 요 얘기가 뭐냐면, 한 잔, 두 잔을 마시는 때는 요 사망률이거든요. 사망률이 내려오네. 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잔, 두 잔을 마시니까 사망률이 내려오니까, 그럼 한 잔, 두 잔은 사망률을 낮출 수 있겠네? 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근데 저게 맞냐? 에비던스 없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아까 저 영국에서 34,000명을 상대로 서베이 역학조사해서 나온 데이터라고 하잖아요. 전부 다 역학조사해서 나온 데이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당신 이제 우리 건강검진을 하러 가면 술을 마십니까? Yes. 마신다고 한다면 일주일에 몇 잔 정도를 몇 번을 마십니까? 이거 설명하잖아요, 그죠? 그거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확하지 않거든요. 물론 정확하다 하더라도 그거는 음주가 하나의 팩터 중에 하나로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전체적인 요런 사망률을 갖다가 판단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저희같이 이제 실제적으로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그 동물 모델에다가 직접 그 술을 갖다 먹인다든지 하는 그런 실제적인 실험을 해서 나온 데이터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정말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아닌데 알코올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아닌데 저걸 갖다 반박해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해봤어요. 다음, 이거는 뭐냐면 당뇨병 발생률도 술 한두 잔에서는 낮아져요. 그런데 일정량이 넘어가면 높아진다고 하는 이 보고예요. 이게 정말 맞냐? 적정량의 음주가 심혈관 질환도 낮추고 그 다음 당뇨병도 낮추냐? 아닐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코올 정책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는 이미 40-50년 전부터 이제 뭐냐면 알코올 정책, 여기 피터스, 뱃속에 있는 애기부터, 그 다음에 아이들, 그 다음에 청소년기, 그 다음 젊은 어른, 그 다음 중간 어른, 중장년층, 그 다음 시니어, 노인들, 이렇게 평생을 두고 생애 전주기를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알코올을 어디서 인터벤션 해야 될 것이냐, 중재해야 될 것이냐라고 합니다. 근데 미국은 딱 다른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딱 지금 나왔습니다. 알코올을 어디서 중재해야 되냐? 여기서 엄마 뱃속에서. 엄마 뱃속에서. 요걸 중재하지 않으면 요 선생이 생애 전 주기가 망가진다라고 하는 이 얘기를 지금 해주는 얘기거든요. 네, 다음. 그래서 요 제타 존스라고 하는 영화 배우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어떤 음식도 있지만 요것도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고요. 다음. 이렇게 비어버려요. 여기에 베프투기 다이어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여기 이 사람 아시죠? 코미디 배우 마치. 근데 우리나라 특징 중에 보면
이렇게 백불뚝이 미국은 아까 비만율이 68%라고 했잖아요. 미국은 백불뚝이들이 당뇨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당뇨 가지고 있는 사람 미국은 거의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비만인 사람이 당뇨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지만 그에 비해서 마른 당뇨들이 많아요. 스님하고 아주 비쩍 말아 있는데도 그 사람이 보면 당뇨예요. 그거는 우리나라만 있는 특징이에요. 다른 나라에 없어요. 모든 학자들이, 미국의 학자들도 모든 학자들, 우리나라 사람들도 거기에 왜 그럴까 원인을 못 찾고 있습니다. 저는 감히 말하는데 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술을 먹으면 우리 몸속에서는 밥을 먹지 말라고 하는 신호를 여기다 딱 보냅니다. 술 많이 먹는 사람들 진짜 우리가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안주를 많이 먹잖아요. 그죠? 안주를 많이 먹는 대신에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은 안주 거의 안 먹습니다. 술만 먹어요. 왜? 술에는 7kcal라고 하는 열량을 가지고 있어요. 7kcal는 뭐냐면 단백질이 가지고 있는 열량하고 똑같아요. 단백질 1g을 먹으면 나오는 그 열량하고 술을 1g 먹었을 때 나오는 열량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단백질에서 나오는 그 열량은 정상적인 에너지로 만들어서 사용하게끔 만드는 것이고, 술은 슈도예요. 정상적인 에너지처럼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완전히 쓸모없는 에너지거든요. 근데 요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뭐 하냐니까 영양 부족에 걸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자 환자들 보면 전부 다 비쩍 말랐어요. 그 사람들이 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마른 당뇨의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술일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른 당뇨가 왜 중요하냐? 아까 보면 뚱뚱한 사람, 고콜레스테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오래 살았다고 했잖아요. 아까 전 교수님이. 그 얘기가 맞을 수 있어요. 최근에 어떤 연구가 나오냐면 비만인 사람이 비만이 아닌 사람보다 오래 살았다고 하는 연구가 뒤바뀐 연구가 나왔습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을까? 저같이 이제 적당히 뚱뚱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오래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는 내가 필요한 근육 대사라든지 뇌 대사에 필요한 에너지들을 충분히 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뚱뚱해지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적당하게 비만인 사람하고 마른 사람, 완전 초마른 사람하고 해보니까 이 사람이 가장 먼저 죽더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죽었습니다. 근데 초 비만들 있잖아요. 이 사람도 두 번째로 빨리 죽습니다. 적당하게 살집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 이 데이터들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얘기하는 거는 임신 중에 술 마신 것 가지고 이제 태아 발달이라든지 태아의 어떤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엄마 이상을 돌보여주기 위한 데이터니까, 왜냐하면 오기 전에 오늘 40분 강의했는데 20분으로 줄여달라고 해가지고요. 이 슬라이드를 하나 좀 스킵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최근에 이제 보고한 게, 그러면 쥐에다가 이 쥐가 알코올을 엄청 좋아하는 쥐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쥐들은 알코올 갖다 주면 잘 안 먹거든요. 근데 이 쥐는 알코올을 딱 한번 섭취를 시키면 알코올 찾아와서 딱 먹어요. 네, 알코올을 아주 민감한 쥐입니다. 여기다가 알코올을 매일 음식에다가 5% 되는 알코올을 탑니다. 5%면 맥주 한 캔이에요. 하루에 맥주 한 캔을 계속 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8주 동안은 먹여요. 쥐가 6주 되는 쥐면 사람으로 치면 20대,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을 해당하고요. 나중에 이제 가면 11개월짜리가 있는데, 11개월짜리, 그거는 30대 후반에 40대 초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이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8주를 먹여보니까 우리가 당뇨병이 촉진되었다라고 하는 원인을 가지고 처음으로 2010년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자, 다음.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게 이제 최장이에요. 우리가 우리 몸속에서 여러분들 계속 이제 당뇨 관심 많으시잖아요. 당뇨하면 뭘 해요? 당 관리자. 아까 설탕이 포도당, 당이에요, 당. 여러분들이 말하는 그 혈당이 뭐냐면 당이 글루코스, 당이 뭐냐면 설탕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당을 갖다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우리 몸은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 당이 쭉 올라가면 250까지 올라가거든요. 250이 계속 유지되면 그 사람 당뇨병으로 바로 발생하고 2, 3, 10년간 뇌졸중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우리 몸은 1시간, 2시간 지나면서 이게 정상으로 딱 떨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그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몸은. 그런데 당뇨병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 능력이 1시간, 2시간에 이렇게 떨어져 줘야 되는 이 혈당이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 몸속에 지방이, 혈관 속에 지방이 쌓인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동맥경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혈관이 막혀서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이제 혈당을 떨어뜨리는데 가장 좋은 인자가 뭐냐니까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에요. 그죠? 당뇨가 심한 사람들 인슐린 주사를 맞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니까 당뇨를 갖다가, 당을 갖다 분해시켜주는 가장 절대적인 호르몬이 인슐린인데 인슐린 분비가 잘 안 되는 사람이 당뇨가 걸리는 거거든요.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슐린 주사를 딱 놔주면 혈당이 이렇게 높았던 것이 뚝 떨어지잖아요. 근데 거기다 인슐린을 계속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저혈당 와서 쇼크로 죽어버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적당히 하루에 한 번씩, 적당하게. 아니면 심한 사람은 19에 3번씩, 한 번씩, 한 번씩, 3번을 맞는다. 그렇게 이제 사람들마다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그 세포를 염색을 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은 인슐린 분비를 잘해요. 근데 술을 갖다 8주 동안 다 마시면 인슐린 분비가 아예 안 돼. 인슐린 분비가 안 되니까 이 사람은 뭐예요? 밥을 먹는데 그 혈당이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혈관 속에 혈당이 엄청 높게 이렇게 계속 유지가 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다음. 그래서, 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눌러주세요. 네, 다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술이 당뇨병을 촉진시킨다고 하는 것은 처음이었어요. 어느 누구도 생각을 못했던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술 먹고 나면 당뇨병을 오히려 예방한다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술 먹고 나서 당을 갖다 측정을 하면 오히려 당이 떨어져 있습니다. 술 먹고 난 다음에 우리 머리 아프잖아요. 그죠? 머리 아픈 가장 주 원인이 뭐예요? 당이 떨어져서 그래요. 그때 뭘 먹습니까? 사탕이나 초콜릿 먹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금방 머리 아픈 게 나아져요. 그래서 술 먹고 나면 그 다음날은 꼭 설탕이나 초콜릿을 먹어야 돼요. 왜? 당이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 연구에서 보면 10주를 먹이니까 당이 올라가 있어.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당을 떨어져서 당뇨병을 예방하는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어주는 게 술이에요. 그러니까 천사의 얼굴을 한 악마의 유혹인 거죠. 일시적으로는 당도 떨어뜨려주고 당뇨병도 예방해주고 심혈관 질환도 예방해주고 요 능력을 보이는데 이걸 장기적으로 계속 먹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인슐린 분비를 못하게 그렇게 해서 혈당을 오히려 높여서 당뇨병 발생 촉진시키고 심혈관 질환 촉진시키더라. 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다음 하나 더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들이 그러면 저번에 이제 2010년도에 우리가 술을 먹으면 당 분해를 갖다 못 시키는 그 인슐린 분비를 갖다 못하게 해서 당뇨병이 촉진되어지는 그 원인을 밝혔는데 그만으로 끝나버리면 연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원인 중간 매개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유전자를 갖다가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ATF3라고 하는 요 단백질을 갖다 처음으로 발견해서 요 단백질을 가지고 그러면 쥐에다가 술을 먹으면 이 단백질이 확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인슐린 분비를 못하게 한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그 반대로 그러면 이 ATF3 단백질을 갖다 술을 먹게 해놓고 요 놈을 갖다가 올라가지 못하게 하면 당뇨병이 안 가겠네 이 얘기가 되는 거죠. 치료약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요 놈을 갖다가 요 유전자를 갖다가 없애는 기술을 만들어서 쥐에다 생체 내에서 직접적으로 이 유전자를 없애버렸어요. 없애게 하고 똑같이 8주 동안 술을 먹였습니다. 그랬는데 정상적인 놈한테는 이 유전자가 정상적으로 발현되는 놈한테는 술을 먹였을 때 당분의 효소라든지 인슐린 분비가 떨어져서 당뇨병으로 가는데 요놈 유전자를 딱 없애니까 당뇨병이 안 가요. 그 얘기를 갖다 저희들이 이제 요런 데이터를 갖다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치료약도 개발하면서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까지 같이 이제 끌고 들어가는 그런 이제 연구가 되겠습니다. 다음.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이제 대대적으로 저희도 홍보하고 방송을 했습니다. 다음.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니까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보니까 오비스티, 비만도가 여자들이 훨씬 더 남성들보다, 남자들은 44%인데 여기는 50.4%예요, 여자들은. 그 여자들이 훨씬 더 비만도가 높아요. 당뇨병을 같이 가지고 있어도. 다음. 근데 여기 보면, 자, 임신 중에 보니까 임신성 당뇨병이라고 들어봤죠. 그죠? 우리 제3의 당뇨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임신성 당뇨병이 여성들한테 치명적입니다. 그 여성들이 임신을 한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당을 측정하면서 이렇게 쭉 관리를 해가는데, 그 당시에 임신성 당뇨병에 걸리는 사람들은 출산을 하고 나면 자연 치유가 돼요. 당뇨병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폐경기가 딱 지나고 나면, 당뇨병이 100%예요. 100%. 거의 100%예요. 당뇨병이 오기 딱 그 시작하는 그 시점부터는 계속해서 심혈관 질환, 동맥경화, 심근경색 계속 다 따라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가임기 동안에 저기 내가 임신 중에 임신은 당뇨가 걸렸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앞으로의 삶이 힘들어진다고 하는 그 얘기는 그냥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 여기에서의 임신 당뇨를 예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 방법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요 임신 중에 먹는 애기를 가지면 술을 다 끊잖아요. 대부분이 다 끊어요. 먹는 사람은 3%도 채 안 되고, 우리나라도 조사를 해보니까 임신 중에 거의 안 먹어요. 우리나라 교육 수준이 이미 높아져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러면 왜 임신성 당뇨병이 옛날에는 4%, 3% 이랬는데 지금 10%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10명 중에 1명이잖아요. 임신하는 사람 10명 중에 1명이에요. 그 이유가 보니까 고령산모, 아까 고령산모 하나가 엄주더라고요. 그 음주라고 하는 그 얘기는 할 수 있겠는데 에비던스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저희들이 이제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면 당뇨, 그 다음에 크로닉 디지즈에서 보면 여기 심부전, 망막증, 당뇨족, 그 다음 동맥경화, 뇌졸중, 심근경색, 요것들은 병원에서 그냥 약 처방해주고 수술하는 거 외에는 아무런 예방 대책이 없습니다. 이놈들의 원인이 뭐냐니까 당뇨예요. 이 당뇨를 갖다가 예방을 딱 해놓으면 이놈들이 다 막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당뇨를 갖다 촉진하는 가장 우리나라의 주 원인이 뭐다? 생활습관 원인에서 찾을 수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알코올이라고 하는 이 팩트가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술만 끊으면 당뇨 발생을 조금 더 낮출 수 있겠고, 당뇨 발생을 5%만 낮춰도 요놈의 사망이 일어나는 이런 합병증들을 다 낮출 수 있다. 요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어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네, 쭉. 그러니까, 요 데이터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피마 인디언들, 미국에 있는, 아직까지도 미국에 가면, 미국이 그렇게 발달한 나라이지만, 아직도 한국에서 아이솔레이션 되어 있는, 고립되지. 진짜 원래 그대로 원주민 형태로 지금 살고 있는 인디언들이 있어요. 그 인디언들이 피마 인디언들인데, 요 인디언들이 당뇨병률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게 추적을 해보니까, 그 애기들이 태어나는 데 있어서 아주 과체중으로 태어나는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하고 그 다음 저체중아 요 애들이 보니까 사망률이, 아니면 여기에서 보면 에이지드 어드저스트 프리밸런스, 여기 피마 인디언들의 벌스 웨이트에 따라서 여기에 보면 타입 2 당뇨의 발생률이 훨씬 더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을까? 우리나라 똑같죠. 엄마한테서, 그러니까 애기는 작게 낳아서 크게 키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크게 낳은 애들, 과체중으로 낳은 애들은, 얘들은 대부분이, 얘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우리는 세포들은, 우리 인간애들은 세포가 가장 다른데, 뇌에서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는 뇌 세포가 기억하는 거거든요. 세포들은 다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얘는 과체중이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 엄마가 많이 먹어서 얘는 많이 먹은 거예요. 이미 얘는 많이 먹는 세포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태어나서 진짜 절제라고 하는 것이 힘들잖아요. 여기 절제해지만 절제라고 하는 게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먹는 걸 조절한다고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거의 못해요. 그러니까 얘는 비만으로 갈 수 있고 고도 비만으로 갈 수밖에 없고 당뇨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체중아로 태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엄마의 생활 패턴, 고다이어트. 요즘 젊은 여자들 너무
우리 BMI가 25 이상이 당뇨라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BMI 26 정도 되거든요. 저 당뇨군에 속하는 사람이거든요. 조금 비만에 들어가면서. 근데 다른 팩트들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 집에 있는, 저기 연구실에 있는 아가씨들 보면 BMI 18도 안 됩니다. 17, 18이에요. 피쩍 말라있거든요. 이 아가씨들이 아기를 가졌을 때 정말 그 아기가 제대로 된 대사 기능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을까? 염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런 같은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심각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이 얘기가 이 그래프에서 나오는 그 그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 때 잘못 태어나면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행동 장애들이 나타난다. 뭐 뇌 질환, 뇌 이상이 있었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직장 여성은 우리나라 지금 결혼하기 전까지는 20대부터 35세에 결혼을 한다고 하면 35세 한 15년 정도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그 직장 음주율이 88%예요. 평균 음주율이 88%고 여대생 음주율이 80%. 이건 적게 나온 거예요. 많게 나온 데는 94%까지 나오고 평균 93, 92 이렇게 나와요. 다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이게 GD라고 하는 게스테이셔널 다이그레스라고 하는 이게 임신성 단어인데 아기를 가지고 있는 엄마들은 아기한테 본능적으로 많은 영양분을 주기 위해서 많이 먹게 돼 있습니다. 이건 본능이에요. 먹는 걸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컨트롤할 필요 없습니다. 너는 왜 애한테 자꾸만 많이 먹느냐라고 이렇게 면박 줄 필요도 없습니다. 많이 먹는 많이 먹게끔 해주고 그다음 움직이게끔 좀 해주고 운동하게끔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많이 먹는 아기가 적절하게끔 먹게끔 우리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데 그 조치를 못 취해주면 얘가 과체중애가 나올 것이고 아니면 얘가 저체중화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가 되는 거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GDM 그러니까 임신성 당뇨를 가지고 있는 엄마한테서 태어난 아기는 나중에 보니 BMI가 증가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정상적인 엄마한테 태어난 아기보다도 임신 당뇨를 가지고 있는 엄마한테서 태어난 아이들이 뚱뚱해지더라.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좀 넘겨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앞에 그림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하나만 들어. 네. 요 그림이 여기 와서 몇 번을 보여드렸는데 우리 몸이 어떤 거냐? 자, 우리 몸은 요거예요. 이게 이제 뉴욕으로 들어가는 브루클린 다리예요. 한 이게 125년 정도 된 이 다리인데, 요 다리가 서서히 늙어가는 거잖아요. 우리처럼. 서서히 태어나서 서서히 노화되어지면서 이 벽돌 하나가 시멘가루가 떨어져 나가면서 서서히, 이것도 200년, 300년이 가면 내려앉겠죠. 이게 인생이라. 근데 요게 110층 빌딩이 하루아침에 비행기 하나가 공격하면서 그냥 폭삭 주저앉았어요. 우리 몸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운동하면 정상적으로 먹고 살고 이렇게 하면 정상적으로 이렇게 수명을 다하다 살아갈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거기에다가 술을 집어넣고 담배를 집어넣고 약물을 집어넣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뭐냐? 이 얘기예요. 이거 똑같은 얘기다. 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다 이제 임신을 하기 전에 이거는 여성지입니다. 앞에는 이제 우리가 남성지고 여기에서 여성지에다가 술을 갖다가 2주만 따먹었어요. 임신을 딱 오늘 여기 딱 합방을 시키기 전에 딱 2주를 갖다가 술을 마셨어요. 5% 되는 2주는 엄청나게 적은 양이거든요. 시키고 나서 임신을 시켰습니다. 다음 그렇게 해서 봤더니만 생존율이 젊은 놈들은 알코올을 먹게 돼 있잖아요. 죽지는 않아요. 젊은 놈들은 알코올에 버티는 힘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11개월짜리라고 올드 11개월짜리 얘기했잖아요. 그게 30대 후반에서 40대에 해당하는 쥐 11개월 된 쥐, 여기는 6주만 된 쥐, 여기는 11개월 된 쥐에다가 술을 2주를 따먹였어요. 엄마가 죽어버린 거예요. 반이 절반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pregnancy rate라는 임신율입니다. 정상적, 우리 사람들도 정상적인 사람들, 젊은 사람들, 20대 중반의 젊은 사람들이 임신하는 율이 많이 나올 때 63% 정도 나옵니다. 100%가 안 나와요. 63%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여기 보면 60%, 58% 정도 나왔죠? 이 정상에 가까워요. 그죠?
근데 젊은 놈한테 술을 딱 먹이거나 2주 딱 먹여놔서 임신을 시켜봤더니만 여기 43%가 나와요. 13%가 떨어진 거예요. 임신율이. 그 다음에 늙은 놈들은 술을 안 먹어도 20%대로 뚝 떨어진 거예요. 임신율이. 근데 거기다 술을 먹이니까 3%밖에 안 나와요. 3%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가 엄마가 될 사람들이 술에 계속 노출되어져서 내가 일단 결혼을 했어. 아기를 갖고 싶어. 아기를 갖기 전까지는 우리가 보통 몇 개월, 한두 달 전까지 술을 안 끊잖아요. 임신하는 그때 순간까지도 술을 안 끊는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 있었을 때 보면 우리가 젊었을 때는 모르겠는데 그나마 좀 나이가 든 불행산부인 경우에 심각해진다는 걸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이제 뱃속에서 아기가 생겨 있는 거예요. 아기가 생겨서 요놈이 이제 계속 점점 성장 발달해 가는데 여기 보면 여기 까만 거 있잖아요. 그죠? 까만 게 이게 뭐 눈이에요. 눈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술을 먹으면 눈이 생기는 게 없어요. 젊은 놈도. 느려집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럼 늙은 애들은 아예 그런 것들 자체가 훨씬 더 전 단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 그 다음 여기 이게 우리 포유류하고는 달리 요놈들은 이렇게 이제 요게 새끼 한 마리 정상적인 놈들은 여기 보면 8마리가 딱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술 마신 놈들한테도 8마리가 돼 있어요. 돼 있긴 한데 조금 더 커져 있죠. 그죠? 뭔가 좀 이상해요. 그 다음에 늙은 놈들은 좀 숫자로 적거리와 알코올 먹은 놈들은 죽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사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애기들이. 자, 그 다음에 애기들 이제 딱 쥐들은 18일 동안 임신을 하거든요. 19일째 낳거든요. 19일이나 20일째. 그러면 15일, 임신 딱 하고 나서 15일하고 18일째 이렇게 엄마 뱃속에 들어있는 애기들을 이제 관찰하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정상적인 놈들은 정상적으로 발달을 잘했어요. 그랬는데 알코올을 먹은 놈들한테 보면 여기 보면 7%, 7이라고 있는데 7%가 발가락 기형이 생겨 있습니다. 발가락, 젊은 엄마한테서. 근데 늙은 애들한테서는 늙은 엄마한테서는 술을 안 먹어도 12.5%가 기형이 생겨 있고 12.5%는 죽어 나갔어요. 애기가 사산을 해가지고 죽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늙은 엄마한테 30대 후반의 엄마한테 술을 먹이고 나서 보니까 28.6%가 기형아가 나오고 사산율이 33.4%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나이 팩터와 알코올 팩터가 엄청나게 중요한 이제 위험인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에 나타나는 독성들을 이렇게 조사해보기 ALT 레벨이라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전부 다 술 마신 엄마한테서 다 증가되어 있어요. 여기 정상이 되어 있어요. 다 증가되어 있고. 그게 간이 나빠져 있다. 엄마의 간이 다 나빠져 있더라. 그 다음에 혈당도 여기 보면 올드한 데에서 높아져 있고 술 마시면 아까 혈당이 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죠? 술 마시는 한 데서 바로 있을 때는 혈당이 떨어져 있지만 나중에 보니까 몇 시간 지나서 이렇게 보니까 앞 그림을 가보시겠어요? 다음. 아니, 뒤쪽. 네, 여기 보면, 여기 이제 공복 혈당을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혈당을 갖다 분해시키는 능력을 우리 몸속에서 테스트를 하는 거거든요. 요걸 음식을 먹이게끔 해놓고 혈당이 여기에서 쭉 올라가요. 아까 밥 먹고 나면 1시간 때 30대 쭉 올라갔다가 1시간, 2시간 되면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혈당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정상적인 놈 이렇게 떨어져요. 근데 술을 먹인 놈 엄마한테서 보면 이 올라갔던 놈이 떨어지는 게 느려지죠. 느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 느려지는 이 능력이 아기를 갖다가 비정상적으로 발달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이제 지금 하는 겁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엄마 간을 갖다가 이제 절개해서 그걸 염색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젊은 엄마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엄마는 술을 안 먹은 엄마는 간 세포들이 정상적으로 잘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 술을 먹이니까 여기 동글동글한 게 있잖아요. 이게 뭐냐? 지방이에요, 지방. 지방간 생기네. 간에 지방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술을 2주만 먹여도 여기 지방간이 좀 생겨 있어요. 그런데 올드한 놈들은 술을 안 먹여도 지방간들이 상당히 많이 높아져 있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죠. 거기다 술을 먹으니까 훨씬 더 많이 받아요. 간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몸속에서 간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독성을 다 제거시켜주는 역할을 간에서 하는데 간이 저렇게 망가져 있으니 스트레스를 갖다가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져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그 스트레스가 어디로 가나? 애기한테로 다 가는 거죠. 애기한테로 가면 그 스트레스를 받는 애기는 뭐 하겠어요? 비정상적으로 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다음. 그래, 이 슬라이드만 보여주고 끝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출산을 했습니다. 그 애기들을 갖다 출산을 딱 해보니까, 피제로는 딱 20일째 애기를 낳은 그 상태에서 몸무게를 재봤어요. 정상적인 놈은 한 1.2g, 3g 정도 나왔어요. 근데 술을 마시는 엄마한테서 난 애가 한 2.4g, 2배 차이가 나죠. 과체중이에요. 왜? 단지 2주 먹었는데 거기서 태어난 애기가 과체중 2배가 몸무게가 많아? 왜? 이한테서는 애기는 저희들이 이제 뒤에 데이터로 이제 증명을 해냈지만 그 상으로 보니까 술을 먹는 엄마한테는 혈당이 떨어져 있어요.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혈당이 떨어져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애기가 엄마가 만들어내는 그 혈당이 애기한테로 전달이 돼야만이 될 거 아닙니까? 에너지원을 사용되기 위해서는 태반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엄마가 술을 먹으니까 혈당이 떨어져 있으니까 혈당이 부족한 거예요. 그럼 애기는 뭐예요? 부족한 혈당을 어떻게 하겠어요? 미치도록 끌어당길 거 아닙니까? 그죠? 엄마가 밥을 안 준다고 해서 당을 안 준다고 해서 가만히 앉아있는 애기가 있냐고요? 밥 달라고 막 아우성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애기는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아우성치는 애기로 만들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부족한 그 혈당을 갖다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자기가 먼저 흡수를 빨리 해버리는 거예요. 네. 빨리 하니까 엄마는 대사 이상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애기는 자기가 당을 다 섭취해서 과체중화가 될 수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2배가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3주가 지나서 딱 체크를 해봤습니다. 역전이잖아요. 정상적인 놈들은 작게 났어요. 그런데 커가는 속도가 쭉쭉 올라가잖아요. 근데 알코올을 먹은 놈한테서 난 애는 크게 나왔지만 그 성장 속도가 느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가 뭐냐 하니까 엄마가 임신 동안이 아니다 하더라도 임신 전에 술 먹는 장탕 또는 그 술도 아기의 성장에는 뱃속에서의 성장뿐만 아니라 태어난 이후의 어떤 성장에 발육에 있어서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더라는 것을 그 데이터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넘기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마지막 실험을 했냐면 이게 포에피라고 하는 물질이 있는데 여기 이제 약물이에요. 그게 뭐냐니까 알코올을 갖다가 쉽게 분해시켜 줄 수 있는 약물입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분해를 갖다가 못 시키는 그런 어떤 사람, 그 다음 잘 시키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알코올 분해시키는 그 유전자가 40%가 다 돌연변이가 있어요. 술 먹으면 얼굴 빨개지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돌연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술 먹으면 독이에요. 독을 마시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술을 먹어서 술을 먹어서 종면을 마시는데 얼굴이 빨개졌다. 그 사람들 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분해 요소를 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술 먹어도 되냐? 그 사람들 더 안 되죠. 왜냐하면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자기가 술 먹고 나면 힘드니까 알코올 중독이 안 돼요. 술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정상적인 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 중독이거든요. 자기는 술을 갖다가 잘 분해시킨다. 술 먹어도 나는 좋아, 기분 좋아. 이런 사람들이 다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에서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을 갖다가 이제 알코올 분해 효소를 갖다가 억제시킬 수 있는 요 물질을 치니까 그런 어떤 간 질환 발생이라든지 그 다음 아기들의 어떤 성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리커버가 회복이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저희들이 이제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 앞에 그림 하나 보시면요. 이 앞에 요 그림이 이제 간에서요 세포를 뽑아낸 거예요. 쥐간에서부터 간 세포를 뽑아내고 분리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린 색깔로 된 게 뭐냐면 여러분 활성산소 들어왔죠. 아까 황산화 물질이 들어왔죠. 황산화 물질이 뭐라는 거예요? 스트레스가 유도될 때 나오는 활성산소들 그것들을 없애주는 게 황산화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정상적인 놈한테서는 활성산소들이 이 정도예요. 활성산소는 필요해요, 우리 몸속에.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은 오래 살 수 없습니다. 적당량의 스트레스는 필요해요. 우리 몸에서 활성산소는 엄청나게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필요 없는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과하냐 적느냐로 하는 그 문제가 문제인 거지 적당량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에요. 이 활성산소도 적당량이 있는 것은 상당히 우리 몸에 좋습니다. 그 세포들을 계속 활성화시켜주기 때문에 세포가 잠들어 있으면 잠들어 있는 상태면 내가 죽어 있는 거 똑같거든요. 세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상태예요. 근데 알코올을 먹으면 너무 과하게 만들어집니다. 활성산소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이 세포들은 뭐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견디다 자기가 자살해 죽어버려요. 간세포가 자살해 죽어버려요. 그럼 간세포 하는 게 우리 몸속에 들어온 독을 갖다 전부 해독시켜주는 게 간에서 하는 역할인데 간세포가 자기가 다 죽어버리면 몸속에 있는 스트레스, 독성 물질들을 해독을 못 시켜주잖아요. 그러면 질병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다음 끝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하는 실험 중에 이제 하나 요 그림만 하고 이제 끝내겠습니다.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호르몬 들어봤죠? 선생님 중에 세로토닌이 몸에 좋습니까? 그렇죠. 좋은 거죠. 그런데 보통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하는 그 세로토닌은 뇌에서 분비되는 세로토닌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몸속에는 세로토닌이 분비되는 곳이 몇 군데가 있는데 뇌에서 분비되는 곳, 그 다음 장이죠. 장에서 그 다음 췌장, 인슐린이 아까 만들어지는 췌장 거기서 만들어져요. 거기서 대부분 만들어지는데 우리 뇌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은 10% 내외입니다. 아주 적은 양이에요. 그래서 뇌에서 만들어지는 그 세로토닌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제 기분이 업다운이 되거든요. 이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뇌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BBB라고 하는 막이 있는데 그 막을 뚫고 나오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뇌에만 있는 겁니다. 그 뇌에 있는 세로토닌은 그게 밑으로 못 내려와요. 그러면 밑에 있는 세로토닌은 밑에서도 분명히 90%의 뇌에서 10%니까 나머지 90%는 여기서 있는데 여기 장 밑쪽에서 있는데 여기 있는 세로토닌은 그럼 정말 좋은 것이냐? 아닙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에 세로토닌 박사들 있잖아요. 세로토닌을 막 이상우 박사님도 그렇고 뭐 이렇게 세로토닌 좋다고 엄청나게 건강 강의 많이 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 간 질환, 동맥경화, 뇌졸중 모든 게 세로토닌을 치면 나아질 수 있겠냐 만병통치약으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세로토닌을 딱 쳐보니까 심해졌습니다. 오히려 훨씬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모든 의사들이 다 놀래버린 거죠. 그래서 그 원인 소스를 찾아보니까 밑에서 만들어지는 세로토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추적을 해보니까 지금 왜 그러면 장에서 우리가 음식 찌꺼기에 넘어가는 이 장에서 세로토닌이 90% 이상이 만들어지는데 왜 거기서 많이 만들어질까? 그럼 그걸 많이 만들어내는 원인은 뭘까? 그걸 찾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굶어서 아까 다시 소식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소식을 하게 되면 세로토닌이 장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때 나오는 세로토닌은 이 정도 양이에요. 엄청 적은 양이에요. 그 양은 엄청나게 좋습니다. 각 기관으로 가서 각 기관의 장기들을 활성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최근에 이것도 이제 저희들이 곧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처음 밝힌 거예요. 술을 많이 먹으니까 혈청을 딱 뽑아서 세로토닌 레벨을 딱 재보니까 정상적인 사람이 한 이 정도 수준이면 술을 먹은 사람이 이 정도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로토닌 전문가 우리나라에 한 분이 연구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이것도 자기도 놀랐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이 가지고 있는 마우스 질환 모델에다가 똑같이 알코올을 먹여서 한번 해봐라. 이 사람은 놀래.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자 그러면 술을 먹었을 때 장에서 나오는 이 세로토닌이 좋은 역할을 할까 나쁜 역할을 할까 이 얘기를 해요.
하고 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술을 먹이 놓고 장에서 세로토닌을 분비를 못 시키게 하는 유전자를 딱 조작을 해버렸어요. 세로토닌 분비되게 하는 유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유전자를 없애버렸어요. 없애고 나서 술을 딱 먹이게 하니까 아까 술을 먹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간이 나빠졌잖아요. 심장이 나빠지고 뇌가 나빠지고 다 나빠지거든요. 그런데 이 세로토닌 분비가 딱 안 되겠다 하니까 간이 나빠지지 않았어요. 뇌가 나빠지지 않았어요. 심장이 나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냐니까 술을 먹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이제 그런 어떤 에비던스 근거들을 만들어가지고 이것들이 왜 당신들한테 나쁘냐, 우리 몸이 왜 어떻게 이제 나빠지는 쪽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근거들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이런 기존에 이제 했던 스님들이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나와서 일반적인 단편적인 어떤 연구 결과들을 가지고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게 맞냐 틀리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도 풀어가 가야 되는 어떤 숙제의 어떤 개념이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지금 밝힌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도 상당히 중요한 호르몬이지만 그것이 술을 먹었을 때 과하게 나왔을 때 그것이 우리 몸의 전반을 다 망가뜨리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저희들이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제가 이제 시간을 많이 빼서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